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이 철수했습니다. 독일 최고 수준의 자동차 기술자는 이 소식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됐군. 그런 까다로운 시스템은 이제 없어졌겠지. 하지만 한국 기업이 떠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경력의 독일 베테랑 엔지니어조차 속수무책이 되었고 단 일주일 만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변화가 아니라 붕괴였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 철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깨달은 독일 기술자의 충격적인 고백.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벤츠 조립라인에서 일했고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품질관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아우디를 거쳐 BMW 연구소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정확함, 절차, 공정함, 그게 제 직업의 근간이었고 저 스스로도 늘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급성장 중인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점이었고 그 중에서도 충칭이라는 도시의 규모와 투자는 업계에서도 큰 화제였습니다. 당시 중국과 유럽의 합작 전기차 프로젝트에서 기술 자문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검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생산 공장이 있었는데 한국 기업이 얼마 전 철수하며 새로 중국 자본이 인수한 상태였습니다. 현대차는 2024년 1월에 충칭 공장을 3천억 원에 매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했고 결국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 공장을 정리한 것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깊은 인식이 없었습니다. 전자제품이 꽤 괜찮고 K-팝이 유명하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기술적으로는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한참 뒤에 있다고 생각했고 생산 라인에 있어서는 까다롭고 융통성 없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독일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국 시스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매뉴얼 중심의 경직된 업무 방식, 지나치게 세분화된 책임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결정을 방해하는 층층의 보고 라인. 저 역시 그런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됐군. 그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이제 없어졌겠지. 유럽 기술자 입장에선 훨씬 편해지겠어.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른 의사결정을 경직된 매뉴얼 대신 현장 중심의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직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날 로비는 무언가 싸늘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고 복도 구석에선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직원도 보였습니다. 회의실 벽엔 낡은 한국어 안전수칙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아직도 현대차 로고가 찍힌 작업 표준 매뉴얼이 더미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기업이 남기고 떠난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인수한 중국 민간 회사는 첫날부터 확실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업무는 간결하게, 회의는 효율적으로, 생산량은 2배로 보고 절차는 간소화되고 공정 개선은 현장 유연성에 맡긴다며 시스템 일부가 삭제됐습니다. 공장 가동 첫 주, 저는 익숙한 품질 점검 매뉴얼부터 꺼냈습니다. 현장별 체크리스트, 온도 및 습도 기준, 조립 라인 오차 허용치 제가 수년간 몸으로 익힌 기본들이었죠.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예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회의. 회의실엔 도면도 없고 일정표도 없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누가 먼저 말하느냐,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느냐가 그날의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제가 품질 지표를 기반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려 하자 한 중국 관리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현대차 있을 때나 통하던 방식이에요. 지금은 우리 방식대로 갑시다. 더 빠르고 유연하게. 처음엔 그 말이 그리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달라도 결과가 좋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유연함은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인마다 작업 방식이 달라졌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불량률은 한 달 만에 2배가 넘게 뛰었고 AS 요청이 공장으로 쏟아졌습니다. 제 책상 위엔 불량 부품과 사고 보고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저는 수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이거나 지금은 양이 중요하다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 늦게 공장을 둘러보던 중 라인 리더가 작업자에게 소리치는 장면을 봤습니다. 기계 고장을 처리하느라 잠시 멈췄던 걸 두고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더군요. 말리려 했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여긴 유럽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원래 그래요.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저장해둔 설계 참고 자료가 제 노트북을 거치지 않고 외부 메신저를 통해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조사 결과 회사 내부의 보안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심지어 관리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공유하게 돼요. 그걸 막는 게 의미 있나요? 그때 저는 어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그 벽은 기술의 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변화가 아니었어. 이건 분명히 붕괴야. 그날도 어김없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긴장된 얼굴의 직원들, 엉망으로 얽힌 부품 창고, 그 사이에서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 중인 관리자들. 그 모든 풍경이 이젠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하다는 사실이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무실 계단을 오르던 중 오래된 창고 문이 반쯤 열린 걸 발견했습니다. 불이 꺼진 그 안은 먼지가 자욱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뜻밖의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 있던 다국어 안전 포스터,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병기된 원칙과 표준 작업 지도서, 그리고 한쪽 선반 위에 조용히 놓여있는 파란색 파일 박스들. 박스엔 현대차 QI 표준,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 근로자 만족도 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먼지가 쌓인 의자에 조심스레 앉아 그중 하나의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일정한 간격의 도표와 체크박스,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금 이 공장과 그때의 공장은 기술이나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효율성과 속도, 유연함을 외쳤습니다. 그저 빠르게 돌아가는 생산 라인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식 매뉴얼은 번거롭고 까다롭고 느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 매뉴얼을 펼쳐본 이 작은 창고에서 저는 그때의 오만함이 사람을 위한 장치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 공장에 와서 웃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 속에서 혹시라도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워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들끼리는 대화 대신 눈치가 먼저였고 실수한 동료는 비난받기 전에 먼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켜온 이들은 그 속에서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고 반복되는 절차 속에서 책임을 명확히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는 구조. 그걸 저는 이제서야, 아주 늦게서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떠난 그 중국 동료. 그는 제게 늘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항상 현장 끝날 때마다 라인을 돌아보면서 직원들한테 오늘도 수고했어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하루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땐 그 말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존중이 남긴 여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공장은 계속 가동됐습니다. 불량률은 줄지 않았고 라인에선 매일같이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보고는 줄어들었고 관리자들은 점점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씩 사람들은 떠났고 그 빈자리는 말없이 묻혔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건 조립 라인 베테랑 기사였고 그 다음은 품질관리팀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가 비어 있으면 떠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이따금 그런 빈 의자들을 바라보다 보면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에 있는 걸까?
사실 저도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의에서 아무도 제 의견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날은 제가 방금 한 말을 다른 중국 기술자가 그대로 되풀이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동안 정리해둔 공정 분석 자료가 다른 팀장의 이름으로 상부에 보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더 어이없었던 건 그 일을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여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그 다들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기술은 곧 정직이라고 배웠습니다. 매뉴얼 하나도 말 한마디도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완성되기에 기술자란 신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기술은 단지 숫자와 성과로만 치환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공장에선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따금 회의실 창밖을 보면 멀리 공장 외곽의 예전 식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한때 현대차 직원들이 점심을 먹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닫혀 있었지만 거기서 일하던 직원이 들려준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있을 때는 하루하루를 함께 보낸다는 기분이 들게 해줬죠. 그땐 별걸 다 신경 쓰는구나 싶었지만 지금은 그 말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버티게 했던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결국 저도 한 가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지 않기로요. 아무도 읽지 않을 보고서. 어차피 잊혀질 기록이라면 차라리 그 시간의 현장을 더 둘러보고 눈으로, 가슴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기억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점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이곳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동쪽 구역에는 오래된 창고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된 듯 했고 창문은 먼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회의도 취소됐고 현장도 조용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무도 없는 시간, 저는 조용히 그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부품 상자와 나무 팔레트, 그리고 한쪽 벽면에 녹슨 선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반 아래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로 무언가 눈에 띄었습니다. 얇은 파란색 파일, 겉면엔 흐릿하게 적힌 한글과 영문이 보였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용 품질의 의미.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펼쳐본 그 안에는 간단한 매뉴얼이 아닌 누군가의 손글씨가 가득 담긴 노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짧은 문장들과 옆에 정성스럽게 써놓은 영어 번역. 기술은 곧 책임입니다. 오늘도 함께 만든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 아래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퇴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품질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기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이런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은 정밀함이고 효율이고 구조라고만 배워왔던 저에게 웃음이란 단어와 품질이 같은 문장 안에 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진실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떠오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한겨울, 늦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한국 기술자들이 작업복을 벗지 않은 채 기계 앞을 마지막까지 점검하던 모습, 누군가가 작업장 한쪽에 작은 히터를 가져다 놓고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었으니까라며 작업자들 손을 따뜻하게 해주던 장면. 그 모든 것이 그때는 그저 성실함 정도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 노트 속 문장과 겹치며 제 가슴 깊은 곳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노트는 분명 누군가의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날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어떤 기술자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정확함을 지키려 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파일을 조심스럽게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선가 그 사람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리 없이 지나간 발자국 하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은 자취.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이곳에서 진짜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술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과 기술 사이에 존재하던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창고에서 그 노트를 발견한 날 이후 저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눈으로 공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률은 여전히 높았고 회의는 여전히 요란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지만 단 하나, 제 마음만은 확실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기술은 정확함 그 자체라고 믿어왔습니다. 오차 없는 수치, 빠른 속도, 낮은 비용. 그게 좋은 기술자의 증표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 한 권, 그 속에 적힌 따뜻한 문장들은 제게 처음으로 기술의 방향을 질문하게 했습니다. 기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기술이 만든 결과가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면 그건 과연 성공인가? 그날 이후 저는 예전에 현대차가 남기고 간 기록과 구조물을 찾아보며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뒤편 선반엔 예전 작업자들의 교육 자료가 있었고 기숙사 입구 옆엔 근로자 고충함이라는 작은 철암도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한때 이 공장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던 누군가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 번은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혼자 현장 청소를 하고 있던 노동자 한 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한국에서 일했던 분이신가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엔 좀 다르게 살았죠. 일이 고돼도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짧은 대답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 대접 얼마나 단순한 말입니까?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공장에서 가장 사라진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에 대해 저는 그동안 너무도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세세하고 지나치게 절차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절차와 기준은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울타리였다는 걸. 그리고 그 울타리는 단지 생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요. 사실 독일에서도 그런 식의 따뜻함을 경험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논리와 효율에 강했지만 그만큼 차가운 거리감도 함께 가지고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남겨진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체계가 아니라 사람 중심 기술 문화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깨달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안이 묵살되어도 불량품이 눈앞에서 지나가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전 여전히 매일 아침 공정 점검표를 작성했고 하루에 한 번씩은 조용히 라인을 돌았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눈은 더 자주 움직였습니다. 그건 어쩌면 제가 스스로에게 내린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이 시스템이 무너졌더라도 나는 나의 기술자로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루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기계를 잠시 멈췄습니다. 부품이 맞지 않는 걸 발견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기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상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보내. 우리 오늘 목표 못 채우면 다 같이 야근이야.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젊은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부품을 그냥 밀어넣었고 기계는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부품 규격보다 작았죠? 그는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젠 아무도 말 안 들어요. 그 말은 곧 저 자신에게도 향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수많은 신호를 보았고 틀어진 수치를 기록했고 그저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외면해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가 새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일 공정 점검 외에도 그날 현장에서 있었던 작은 대화, 그 젊은 기술자의 반응, 관리자의 압박, 그리고 예상되는 리스크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언어로 적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그날도 아무 답변 없이 상부의 메일함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기록이 아닌 증언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읽지 않더라도 그 문장을 읽으며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점검 중이던 오후였습니다. 그 젊은 기술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날 제 말 들으신 거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술자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기계와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지키는 사람, 수치를 넘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기술자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저녁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불일치, 작은 위험 신호, 작은 침묵들을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쓸모없는 시간 낭비라고 했고 어떤 이는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기록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안전이 되고 누군가의 하루를 무사히 버티게 해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걸. 모든 것은 너무 조용하게 무너졌습니다. 조직도 붕괴, 시스템도 붕괴, 품질도 붕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진 건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도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기술 고문직 계약 조기 종료 통보였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처음엔 무표정하게 읽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고 실망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러곤 한참을 앉아 있었죠. 문득 책상 구석에 쌓여있던 회색 파일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공장에 와서 처음 작성했던 불량률 분석 보고서, 한 장 한 장 프린트에 제출했던 공정 개선 제안서들, 그리고 아무도 읽지 않았던 기술 메모들. 종이 위에 남은 건 숫자뿐이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공장을 사람이 웃으며 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아주 오래전의 희미한 바람이요. 퇴사 소식을 들은 몇몇 동료들은 어깨를 툭 치며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기술자, 그는 눈을 피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좀 달랐어요. 조금 더 일찍 오셨다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제게 위로였고 동시에 뼈아픈 자책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배운 것들, 너무 늦게 본 것들, 그리고 이미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에 남긴 제가 해줄 수 없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날 밤 기숙사 방 창가에 앉아 커튼 사이로 보이는 공장 조명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 아직 일하고 있을 사람들, 아무 말 없이 버티고 있는 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기술자로서의 삶은 이어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공장에서 겪은 것들, 한국인들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와 따뜻한 기술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은 제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 어떤 기술보다 강했던 건 사람을 지키려는 기술자의 자세였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건 이른 가을이었습니다. 기온은 선선했고 도로는 조용했습니다. 제가 떠나 있던 시간 동안 세상은 별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죠. 다시 독일 본사로 복귀한 첫날, 제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깨끗했고 장비는 정확히 작동했고 동료들은 여전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늘 하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속도와 정확함, 말 없는 회의와 깔끔한 정리, 책상 위에 놓인 설계 도면과 자동화 보고서들, 그 안에서 저는 문득 무언가가 비어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신입 엔지니어 한 명과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능했고 예의도 바른 청년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르쿠스 씨는 예전에 중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선 어떤 걸 배우셨나요? 그 질문은 참 단순했지만 제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무슨 기술을 배웠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는 말.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란 걸 배웠지. 그 말은 단순한 대답 같았지만 사실은 제가 그곳에서 온몸으로 겪어낸 긴 이야기의 정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전과 조금 달라진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후배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려 했고 보고서엔 단순한 수치 대신 작업자의 상황을 적는 칸을 추가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술자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작업 중에 작은 결함을 발견한 젊은 직원이 곧장 보고서를 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그 작은 결정을 매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좋은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한참 전 충칭 공장의 그 조용한 창고 안 먼지 속에서 꺼낸 한국 기술자의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퇴근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자. 그 문장만큼 지금의 저를 잘 설명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몇 달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전기차 관련 국제기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행사였지만 그날은 어쩐지 끌렸습니다. 한국 전기차 기술의 도전과 품질 시스템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의장 입구에는 다양한 기업 부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익숙한 듯 낯선 한국어 간판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부스 안에는 젊은 한국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또렷한 발음으로 독일어와 영어를 오가며 신뢰도 분석, 품질 안정화 메커니즘, 그리고 사람 중심 공정 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 한쪽 포스터에 적혀있던 문장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몇 달 전 충칭의 낡은 창고 안에서 만났던 그 파란 노트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부스를 지키고 있던 기술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건 저희가 직접 현장 개선한 사례입니다. 기계 결함이 아니라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를 고민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품질이라는 걸 이제야 저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술자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웃으며 퇴근하는 법을 고민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래전 충칭 공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조용한 저녁마다 보고서를 쓰던 제 자신, 그리고 먼지 쌓인 노트 한 권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정신은 이 젊은 기술자들에게 이어져 있었고 그 정신은 국경을 넘어 지금 이 독일 땅 위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장을 나서는 길,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예전 공장에서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창고 안 선반 위에 놓여있던 파란 노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가 남긴 건 종이 몇 장이 아니라 한 기술자에게 평생 지켜야 할 철학 하나를 심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오늘도 누군가가 웃으며 퇴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자가 되기를 바라며 제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충칭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여기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시 찾았고 이제 저도 그 정신을 이어가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기술 철학을 통해 비록 늦었지만 저는 진정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